월남, 지금의 베트남 남쪽에 존재했던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과거의 국가.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 유교를 숭상하는 민족이 평화롭게 살던 베트남은 70여 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쳐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맞이한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분단된 베트남, 북이 17도 이북에는 호치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월맹이 들어섰고 남부에는 응오딘 지엠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 월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물과 기름처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립 속에 월맹은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동족상잔의 베트남전을 일으키고 10여 년간 계속된 피해 전쟁 끝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1975년 3월 월남 공산화를 위해 월맹이 전면적인 무력 공세를 감행했다. 월남의 수도 사이공 불과 50여일 만에 함락됐다. 나라를 잃은 월남인들은 월맹의 대대적인 숙청과 사상대조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해야만 했다. 110만 명이 넘는 보트 피플이 바다로 몸을 던졌고 자유월남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이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북부 월맹은 남부 월남의 공산화에 착수한다. 공산 세력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 내부로 숨어들었다. 우선 농촌 사회에 침투했다. 당시 토지개혁 실패 등 월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농민들이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게 되었고 공산 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교묘히 침투, 공산화를 추진했다. 한편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남부 월남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 북부 월맹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남부 월남을 해방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월남에 남아있던 6,000명의 공산 핵심 세력들은 민족 해방 전선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월남 정부의 타도와 공산주의 정권 설립을 위해 산하의 베트콩을 결성, 내복, 테러, 파괴 등의 무장 게릴라 활동과 함께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 납치하는 등 테러 행위를 본격 전개한다. 이는 모두 북에 있는 월맹의 조종과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누구보다도 해방전선 군대가 실제로는 월맹군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월남의 도시에서는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 베트콩 여성운동가 출신인 응오바 타인 등은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TU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Everyone have assured me that the US...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자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데모를 벌였고 종교인들 역시 지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위에 가담했다. 선거 때마다 국론의 분열은 더해가고 반정부 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갔다. 사이공에는 애국을 표방하는 100여 개의 좌익단체와 통일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소위 양심적인 반전, 민주,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당했다.
또한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내가 63년 9월 초에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이공의 탐이 낮은데 도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근데 거기 물론 그 게릴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게릴라들이 맥을 못 쳤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오랫동안 삼선을 하니까 그 참 잘했지만도 거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혐의 났는데. 그래,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힘이 부정표가 되잖아요. 국민의 모든 그 에너지를 갖다 식결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좌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분란이 그러는 게 안 된 거죠. 국민의 에너지 총 식결을 못 시킨 거죠. 제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도미노식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 월남 측은 1973년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1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월맹 측은 정규군 47만 명과 베트콩, 공산국 참전 병력, 그리고 월맹 협조자 등을 합쳐서 약 100만 명 정도였다. 전쟁은 바야흐로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됐다. 월남이 이제 공산화될 것 같으면은 그 인접되고 있는 그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것도 공산화된다 하는 그 이제 도미노 이론. 그걸 그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한 그 하나의 그 이론인데 공산 침략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그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게 되면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뭐다 그 월남과 같은 또래지만은 그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다 공산화되는 건 그 시간 문제다 하는 그런 시각이죠. 공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었다. 막강한 화력으로 단기간에 주도권을 잡으리라 예상했던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내에서는 물론 미국 등에서 반전, 반미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대단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갔다. 오랜 전쟁 끝에 월맹과 미국 등 12개 나라는 191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월맹 호치민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전력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군을 베트남에서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월맹군 14만 명을 철수시키지 않고 월남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들이 바로 평화협정의 주역인데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월맹의 정치국원인 레둑토입니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첫 번째,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 등을 감시하고, 두 번째, 월맹의 외무차관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의 인질로 받아넣었으며, 세 번째,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미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월맹은 미국의 폭격과 경제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했고 식량이 부족해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 매년 약 100만 톤을 지원받으며 하루 두 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역시 월남이 월등히 앞서 있던 상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반 뒤 평화협정은 깨지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해군 군사력 전 세계 3위, 공군 군사력 4위였던 월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같으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야.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월맹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스리바를 신고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봤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궁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회의를, 내각 작전회의를 갖다가 저것이 내각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회의 내용이 말하자면 북부 월맹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1967년 9월 3일) 11명의 인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 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엔 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실제 내지 월남이 만들어 보니까 공산당원 말이야. 이북화 통일 공산당원은
부천 한 600명 된다고. 약 10,000명을 본다고.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벤트공장이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는 또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당하고 사촌.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합해서 5만 명이 꽤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산화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TAO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자국 깨면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또 스님들의 반정부 데모, 또 전제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적과 상대를 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단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정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월남 폐망으로 이어졌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가? 당시 공산군과 싸우던 월남공화국 한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적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방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데모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정작 군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월남 정규군은 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